자, 이제 170쪽 감정평가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감정평가 기초에 해당하는 파트요.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제 원칙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죠. 자, 이게 이제 3방식 들어가기 전의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요게 3문제, 요게 6문제, 6문제, 4문제. 최근 10년간 이렇게 출제됐어요. 매년이 아니고 최근 10년간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죠. 근데 많이 나옵니까? 근데 어렵게 나온 것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뭐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온 것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3방식보다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쉽고요. 3방식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됐는데, 3방식도 계산 문제 빼고는요, 이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요, 용어만. 그러니까 용어를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복할 때까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굉장히 낯설죠. 저도 이거 공부를 해봤지만 여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뭐 경제학도 공부하고 회계학도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한 것이 감정평가 파트인데, 감정평가 파트가 제일 와닿지가 않았어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이제 용어라도 와닿으면은 이제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여기는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좀 봐두셔야 돼요. 특히 3방식 용어예요. 여기서는 좀 덜하고요. 제일 이제 먼저 하는 이제 간평분류. 여기에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간평분류. 자,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약집에 있는 것처럼 현조, 기소, 일구부, 여기 이제 우선이에요. 현조, 기소, 일구부. 이게 더 중요하니까. 현은 현황평가죠.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어가 나올 때는 그 한자어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는 뭐겠어요? 조건부 평가겠죠. 지금 상태대로의 평가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황평가는 건부지평가가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부지평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 뭐예요? 땅평가죠. 지상에 뭐가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건부감가나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죠. 이 건부감가나 건부증가라는 이 단어 속에는 벌써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황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지금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감가가 발생하거나 건부증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지상정평가, 이런 말은 뭐예요? 나지를 상정한다 그러죠. 상정한다는 거는 지금 나지 상태란 얘기예요. 나지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지 상태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이제 조건부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대표적이에요. 매년 2월 말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하죠. 매년 2월 말에 해요. 매년 2월 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공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공시를 하면 1년간 사용하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 지상에 있는 뭐 건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게 건물은 뭐 수시로 철거될 수도 있고 새로 지어질 수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시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상에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를 할 때는 늘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상정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평가고요. 그 다음에 현조, 기소하죠.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얘네들은 모두 다 예외입니다. 모두 다 예외예요. 뭐에 대한 예외일까요? 예,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현재 시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현재 시점 하면 안 돼요. 신축 시점. 뒤에 가면 이제 재조달 원가에 가서는 신축 시점.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신축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준공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준공 당시. 이건 준공 당시를 말하는 거고, 현재 시점 하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요. 기준 날짜. 감정평가의 기준 날짜는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뭐보다 미리 정한다는 얘기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한다는 건 주로 의뢰할 때 해요. 의뢰할 때 언제적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정하는 날짜가 과거 일정 시점이면 뭐고요?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평가가 될 거고요.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 평가가 되겠죠. 이거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만 할 수 있겠죠. 예, 이거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됩니다.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소급평가는 그런 대로 할 수도 있어요.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 이제 자료 수집해서 과거 걸 보면 되는데, 기한부 평가는 잘 하기가 어렵죠. 이게 미래를 평가니까. 돌아올 9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쉽지 않죠. 지나간 거는 이제 과거 자료를 조사해서 지난 1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가치 형성 요인은 보지 않고 그 이전의 가치 형성 요인만 보면 되죠. 근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환지 처분, 환지 아시죠? 환지. 예, 이 택지 정리 같은 거 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환지 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럼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획 작성하나요? 공사 완료되기 전 계획은 다 작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하죠. 그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100평이었다. 그럼 나중에 돌려줄 때 뭐 60평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그 환지 계획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은 여기에 있는 땅 100평이었는데 나중에 받을 땅은 저기 있는 땅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 가까이 있는 땅이죠. 그게 무슨 원칙이라더라? 원칙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 해야 되고, 그죠? 또 원칙적으로 같은 저거 하여튼 몇 개 있더만요. 또 까먹었네 또. 좀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튼 처분을 이제 환지 계획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땅이 지금 다른 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바뀌는 땅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 바뀌는 땅의 가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로 바뀌는 땅이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가격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거.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전평가, 후평가를 해요. 내가 갖고 있던 땅 평가해야 되겠죠. 나중에 바뀌게 됐을 때 생길 그 땅 있죠.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환지를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거의 없다고, 그런 거 외에는 없다고 보면 돼요. 자, 모두 다 예외적이에요.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모두 다 예외적입니다. 현조 기소. 자, 요 현조 기소하고 그다음에 일구부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요. 여기는 원칙은 무슨 평가고요? 원칙은 개별평가요. 개별평가라는 얘기는 물건이 2개면은 2번 해야 되죠.
땅과 건물 두 개 있으면 두 번 해야 돼. 근데 키워드가 뭐죠? 일괄평가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단독주택 일체로 거래되죠. 이러면은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또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다 할 때,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을 때는 물건은 두 개라도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한다고요. 지난번에 서울 종로구 중구에 두 필지에 걸쳐 있는 땅이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땅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쪽이 종로구, 이쪽이 중구 이렇게. 예, 필지가 당연히 다르죠. 공시법상 행정구역이 다르면 지번을 달리 붙여야 되죠. 여기 지번과 여기 지번이 다를 거 아니에요. 두 개 구에 걸쳐 있으니까 당연히 필지가 최소 두 필지 이상이에요. 근데 하나의 건물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두 필지지만 몇 개의 획지고 한 개의 획지고, 이때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죠.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일괄평가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거는 구별을 하겠다는 얘기. 구별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한 필지라 해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한 필지지만 몇 획지가 될 수 있어요. 2획지가 될 수 있죠. 이럴 때는 얘는 얘대로 평가할 수 있죠. 이럴 때 구분평가하고요. 부분평가는 부분만 평가한다 그랬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평가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에 이 부분만 보상평가해 주면 되죠. 이럴 경우에는 부분만 평가합니다. 1구부에 1구부. 자, 현조기소 1구부하고 이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볼 것이 이제 뭐 공적 평가냐, 공인 평가냐. 자, 여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공적 평가는 공적이란 단어와 평가라는 단어 사이에 기관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공적 기관이 평가한다는 건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죠? 근데 공인평가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죠. 예,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란 얘기죠. 그 외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공익목적이냐 사익목적이냐 또는 필수평가냐 임의평가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법적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법적으로 이런 거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보상평가 법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해야 되죠. 경매평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공익평가 필수평가고요. 필수평가는 대체로 공익평가하고 연결이 된다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공정하게. 그리고 이 법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법정. 법에 정한 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익평가, 임의평가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죠. 사익평가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담보대출 받을 때 평가하는 거, 담보대출 받을 때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사익평가죠.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하게 해놨어요 안 해도 관계는 없을까요?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이거는 됐고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이죠. 가격 이론. 자, 이제 감정평가 분류를 이렇게 하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현조기소 1구부하고 뭐 공익평가, 공적평가, 또 필수평가, 임의평가 뭐 이런 식으로 법정평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 해서 자, 그 중에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주제가 하나 있고요. 여기 가격 이론에서 주제를 좀 줄이면 되죠. 거기 이제 다른 주제도 있기는 해요. 거기 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만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주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개념. 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요거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지문으로.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하는 거 있죠. 형 이름, 동생 이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 개 정도 하면 가격 인원에서 웬만큼은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간혹 지문으로 나오거나 아마 하는 정도여서 비중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비중을 공부량을 많이 줄이면서 출제되는 거를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럼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5문제를 5개 지문을 다 알고 맞추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몇 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은 처음에는 5개를 읽어도 5개 다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 되면 이제 2개로 압축이 되죠. 이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둘 중에 헷갈리다가 찍으면은 이제 늘 틀리죠.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자기는 찍으면 다 틀린다고 하죠. 근데요, 찍어서 맞춘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찍어서 맞춘 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틀린 것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찍어서 맞춘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모르겠다 하면 문제에 바로 세모 표시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실전을 보기 전이라면. 냉정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은 지문에 세모를 표시함과 동시에 사실 문제에도 세모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거를 나중에 맞추었더라도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맞다 이렇게 맞다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나중 되면 틀리는 거죠. 그런 거를 지난번엔 맞췄는데 이번엔 틀리고 이렇게 나는 현상이 사실 어설프게 알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봤던 걸 또 볼 때 정답을 외워서 풀어요. 다른 지문이 왜 맞는지 틀린지를 잘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냉정하게 하는 사람은 이 기출문제집 같은 거 풀 때 사실 이거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볼펜으로 표시를 안 해요. 연필로 살짝 한다고.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어디에는 표시를 하느냐면은 문제에다가는 표시를 해요. 자기가 틀린 문제는 틀렸다라고 표시는 한다고요. 지문 푼 흔적은 없는데 문제에다가는 표시를 한다고요. 그럼 이게 내가 틀렸던 문제다. 그런 거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풀 때는 세모가 돼 있거나 틀렸다라는 표시가 돼 있는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지문에다가는 세모를 표시할 수는 있겠죠. 지문에다가는 틀렸다 맞다 이걸 표시는 안 하되 지문은 표시해 놓으면 이게 내가 몰랐던 지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몰랐던 지문을 알게 되도록 하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책을 볼 필요가 없고요. 몇 개의 책 한두 권만 딱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거죠. 몇 개의 책 한두 권만 보면은 그러면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책 더 볼 생각도 없죠, 사실은. 몇 개의 책도 다 안 보는 상황에. 아무튼 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는 자, 이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곧 그 물건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value라 그러죠. 가격은 pr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같은 단어가 아니죠, 분명히. 같은 단어가 아니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개념.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게 가격인데 경제학에서는 단용제를 주로 다뤄요. 단용제. 한 번 쓰고 말 물건이에요. 한 번 쓰고 말 물건들은 대체로 그 물건의 가치하고 가격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경제학에서도 내구재를 다루기는 해요. 근데 내구재 다루는 게 아주 일정 부분 짧은 시간만 다뤄요.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부동산학에 왔을 때 이런 얘기할 때 부동산학이 이렇게 수준이 높은 건가? 막 어려운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효용이 지속기간이 긴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편익이라는 게 오늘만 얻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얻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수익성 부동산.
임대료 얻는 이런 부동산은 올해 임대료 수입 괜찮았다고 내년도 괜찮고 후년도 괜찮고 다 괜찮지는 않죠. 근데 그걸 지금의 시점에서 미래 상황을 보고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지금 시점에서 가치를 판단을 해서 그걸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넘기고 물건을 받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가 돼서 실제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높을 때도 있고요. 거품이 끼는 거죠. 또는 저평가되는, IMF 직후에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거죠. 진작에 그때 부동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막 공포심에 다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할까 겁먹고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때는 저평가된 거죠. 그때 순식간에 100억대 자산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대출을 쉽게 해줬거든요. 워낙 거래가 안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대출도 쉽게 해주고 막 그 전매 제한도 없애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거죠. 남의 돈 잔뜩 끌어다가 사가지고 넘기고 바로 또 돌려서 몇 억대 갖고 있던 사람이 5년 만에 100억대가 된 사람도 있어요. 돌려가지고. 아무튼 가치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리고 이 가치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이고 가격은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가격은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죠.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일정 시점에 오직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일정 시점에 사용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시장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은 폐차를 해서 없지만 작년만 해도 이맘때 늘 하던 말씀이 제가 타던 자동차 15년 만 15년 되고 키로수는 33만 됐는 거. 근데 이 작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운행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 200km는 운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유용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 자동차가 없으면 다른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차를 마련하려면은 아무리 안 줘도 1, 20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낡은 거. 아무리 안 줘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굴러만 갖는 거 했는지 1, 20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자동차 33만 탔습니다. 만 15년 됐어요. 사실래요? 그럼 사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치는 0이죠.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는 100만 원 줘도 못 팔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같은 물건인데 같은 시점에 사용 가치는 100만 원, 시장 가치는 빵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보험사에서 제 자동차 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90만 원, 170만 원인가? 179만 원. 보험사에서 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안 팔고 보험사에 팔고 싶다니까요. 네가 사라, 네가. 네가 사라, 네가. 그러니까 보험 가치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가치 개념이 있죠. 또 뭐도 있어요? 우리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 있죠. 이거 주관적 가치요, 객관적 가치요? 이거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요? 투자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죠. 이거는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교환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객관적 가치요. 시장에서 다른 물건하고 어떻게 교환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나 교환 가치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이거 투자론에서 했습니다.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누가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더 크면 채택해요? 시장 가치가 더 크면 채택해요? 네?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지금 오래되니까 또 헷갈리는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면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2,000원은 돼 보이는 사과가 있어요. 2,000원은 돼 보여요. 이거 주관적 가치요, 객관적 가치요? 2,000원은 돼 보여. 이게 주관적 가치죠.
근데 1,000원에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1,000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가치예요? 1,000원, 가격 1,000원 붙어 있는 거는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요. 이게 시장 가치요. 그럼 사요 말아요? 사죠. 내가 봤을 때 2,000원은 돼 보이는데,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럼 뭐가 더 크면 산다고요? 투자 가치가 더 크면 산다고요. 내가 봤을 때 괜찮으면 산다고요. 그 판단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판명 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제 동서가 중매시장에 물건으로 나왔다고. 사남매 장남에다가 시아버지들 뿐이 구남매 장남에다가 명절만 되면은 수십 명이 때로 부대로 만들어서 오는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 되는, 만약에 중매시장에 나왔다면 그 물건은 가격이, 가치가, 시장 가치가 얼마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제는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봐서 괜찮으면 하는 거지. 지금 나중에 판명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가 낮게 평가될지라도 내가 봐서 괜찮으면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판명이 나중에 잘못됐을 이미 판명이 날지라도 내가 봐서 괜찮으면 사는 거라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주관적 가치가 더 크면 채택하는 겁니다. 내가 봐서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됐죠? 투자 가치가 더 크면 채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라든가 뭐 아까 했던 보험 가치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가치가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가격은 오직 하나로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값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값이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지불된 값이다 해서 과거값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가격 플러스 오차는 단기적 현상이다, 장기적 현상이다. 오차는 단기적 현상이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부동산 시장론에서 가격 왜곡 현상으로도 설명드렸어요. 과장 국수 비비자 할 때 국수가 중요하다 그랬죠. 국지성과 수급 조절 곤란성. 그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런 게 바로 이런 오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과장 국수 비비자. 오랜만에 또 들어보죠. 나중 되면은 이게 어디를 얘기하든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은 아직은 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부동산 투자 위험하면은 사금, 법인, 유 이렇게 나오고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면은 지, 시, 시, 타투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하면은 투자 분석 기법 하면 할업이, 할순수네, 어승수,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 총순 전후 승수와 총종 지후 수익률. 이게 앞글자만 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이제 큰 단원별로 투자론은 투자론, 금융론은 금융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단원별로 머리에 연상되도록 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앞에 그 금융론에서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하면은 요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걸 연상하도록 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또 이렇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하고, 저당 유동화 하면 저당 유동화 구조를 나타내는 그걸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격 이론에서 가치 가격 구별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특징이에요. 부동산 가격 특징 또는 특성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앞글자 따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소, 장계 이렇게. 교환의 대가인 뭐 하고요?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요. 용익의 대가인 임료가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그랬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는 거는 그건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겠죠. 어떤 시장이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돼요. 자, 그러면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임금이 결정되죠. 그것도 뭐란 얘기예요?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특별한 시장에서는 가격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 5개 시장이 한 개만 우리 시험하고는 별 관계 없고요. 나머지 4개는 우리 시험에서 다 등장해요. 그게 다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와 관계 있어요. 생산 요소. 특별한 이 생산 요소 시장은 가격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서의 시장, 노동시장이죠. 그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을 뭐라 부르고요? 임금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간다. 이 소리가 우리 수요 공급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됐죠? 다음에 노, 자, 토. 자본시장에서의 가격은 뭐라 하고요? 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또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자율이 수요 결정 요인이기도 하죠. 보통은 이자율은 공급 결정 요인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이자율이 수요 결정 요인에도 들어간다고요. 또 노, 자, 토. 토지 임대 시장에서 토지 임대료를 뭐라 불러요? 지대. 요것도 가격의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그냥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 하죠. 토지 임대 시장에서는 지대라고 하지만 그냥 임대 시장 임대료.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가격이라고 가격. 그래서 넓은 의미의 가격에 교환의 대가인 가격 할 때는 협의의 가격이고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 또는 줄여서 임료 이렇게 하는 것은 광의의 가격 속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광의의 가격 속에 얘도 가격인데 얘는 매매 시장에 가서 협의의 가격이고 얘는 임대 시장에서 가격. 맞나요? 자, 이게 가격과 임료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근데 이거를 민법에서는 원본과 과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기 나오죠. 법정 과실로 들어가죠. 얘는 법정 과실이잖아요. 천연 과실, 법정 과실 할 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있잖아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죠. 나중에 안 돌려줘도 되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서 점유하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럼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안 돌려줘도 된다 이거죠. 그 법정 과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이제 얘기하고요. 다음에 소유권, 기타 권리에도 뭐가 있다? 가격이 있다. 소유권에만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 또는 이익 같은 데도 가격이 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자가 뭐를 설정을 했을 때,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죠. 이걸 병존한다 그래. 병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병존한다 그래. 이럴 때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이제 소유권,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야. 요 두 개가 그나마 조금 어렵지. 나머지는 단어 나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왜 그러겠어요? 영속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이건 별로 어렵고 없고요. 그나마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뭐 하반경직적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기도 하고요. 하반경직적이라는 게 뭐예요?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하다 그래요.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 수요자 경쟁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 시장이라는 데는 수요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도 등장하잖아요. 상호 등장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눈 뜨세요. 언제부턴가 제가 굉장히 편해졌나 봐 이제. 그죠? 너무 이 분위기가 익숙해져서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요. 집에서는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 여기 오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죠. 저도 이제 밤에 이 잠을 잘 깨는 편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이제 숙면을 못 취해요. 자꾸 잠을 깨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낮에는 저도 늘 졸아요. 이제 오후 시간만 되면 이제 뭐 뿅아리 조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 아무튼 수요자 경쟁, 이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근데
공급자들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들락날락거리기 쉬운 거 하고요. 수요자들이 들락날락거리기 쉬운 거 하고요. 누가 더 쉬워요? 수요자들이 들락날락거리기가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공급자들은 들락날락거리 진퇴라 그래. 진퇴가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경쟁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수요자가 경쟁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특징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형 이름, 동생 이름 했죠? 형 이름 뭐고요? 일지계죠. 가치 형성 요인.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준 가치 발생 요인한테. 형이 동생한테. 형 이름은 일지계. 설마 일지계만 알면 안 되겠죠? 지가 뭐예요, 지가? 지역 요인이고요. 걔는 개별 요인이에요. 일반 요인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요인은 우리 전국적인 수준으로서의 요인을 생각하면 돼요. 전국적인 수준으로서의 일반 요인을 다시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으로 나눠요. 사경행 이렇게. 자, 사회적 요인은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대표적인 게 소득. 행정적 요인, 행정 규제 이런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 인구 증가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또는 토지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하고 이 건물의 가격하고 직접 관계가 별로 없죠. 얘는 별로 관계 없어요, 사실은. 일반 요인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중요해서 분석을 해도 일반 요인 분석 없죠, 저기. 맨 밑에, 맨 타이틀 맨 밑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있지. 일반 요인 분석은 없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도 분석하는 거는 뭐만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지역 요인 분석과 개별 요인 분석하는 거지 일반 요인 분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도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네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일지계가 있는데 일지계를 다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뭐만 보는 거죠, 주로?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바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 일반 요인은 비교 안 한다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해서 그런 비교를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그때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역 요인은 뭔가 하면은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에요. 그 지역의 인구, 그 지역의 소득, 이건 중요하죠. 맞잖아요. 지역의 인구, 지역의 소득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행정 규제, 이런 거 하고 지역의 자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 인문 요거는 인문적인 조건이죠. 이건 인문적인 여러 조건이고, 이건 자연 조건하고 결합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역 요인이 되는 거고, 개별 요인은 그 개별 부동산의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지세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 요인이 돼서 얘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생 이름 효상유죠.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라 그랬죠. 유효수요. 효용성은 유용성이라고도 하죠. 그 효용성이라는 게 뭘까요? 효용. 어떤 물건의 효용성. 이거는 인간에게 주는 만족을 말해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똥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효용이 없으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평소에는 효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필요한 때는 안 보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성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효용성이냐? 자, 이걸 용도별로 나누면 주택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쾌적성이나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효용성에 영향을 미쳐요. 주변에 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거나 이러면 효용성이 높죠. 그럼 효용성이 높으면은 그걸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익성. 주변에 배후지가 좋아진다. 배후지의 소득 수준도 높아간다. 이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용도별로 부동산의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효용성이. 효용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고요. 효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효용성만 있어서 가치가 발생하느냐? 맞아요? 그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또 상대적 희소성이요. 상대적.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랬죠. 요거 얘기할 때마다 뭐 예를 들었어요. 공기 예를 들었죠. 공기는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없어요? 효용성 있잖아요. 공기는 효용성이 있는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죠. 자, 여기서 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또 왜 가치가 없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경제적 가치를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왜 가치가 없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경제적 가치 말고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가치라고 할 때는 경제적 가치만 가치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가치도 있는 거죠. 뭐 미덕이 이제 많으면 좋잖아요. 착하고 선악 이런 것도 이런 게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을 추구하고 이러잖아요. 또 권력도 가치예요. 권력도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옛날 그 중세 사회에서는 일부만 가졌죠. 귀족층이나 왕이나 이런 쪽만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여러분도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죠, 여러분도. 1인 1표씩 갖고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정치에서는 그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씩 갖고 있는 게 그게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직접 행사를 못하니까 네가 대신하라고 펴주는 거잖아요. 그게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잘 뽑아야죠. 내 뜻을 대신해 줄 놈이니까. 저는 분이라고 안 하고 분 꼭 놈이라고 나와요. 그 대신할 놈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건 다 가치예요, 가치. 근데 우리는 무슨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소는 상대적 희소예요. 절대적 희소가 아니에요. 상대적 희소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는 많아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많은 거 있습니다. 물 보세요. 물 우리나라 비교적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좀 혜택받은 나라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지금 점점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옛날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값 안 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값 안 냈어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우물에서 두레박 해가지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거기 와가지고 두레박으로 해서 빨래도 하고 뭐 길어가서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돈 내고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수도로 바뀌었잖아. 이제 돈을 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그냥 널려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물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희소성이 되는 거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았다는 게 얘기가 나는 거는 그런 그 당시에는 물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희소한 거예요. 다음에 유효 수요가 있어야죠. 유효 수요가 없으면 또 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멜론 2개 얘기했나요? 멜론 두 개가 일본에서 지난달에 3,300만 원에 낙찰됐어요. 3,300만 원. 첫 수확한 거예요. 걔네들은 첫 수확한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좀 이제 남다른가 봐요. 첫 수확했을 때 그 가져다 준 복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이 멜론이 유명하대요. 그 지역이 그 특별히 당도가 높고 색깔도 노란 것이 이쁘고 그런데 첫 수확을 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지역에서 멜론을 떼다가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 먹고 사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는 2,500만 원대요. 원래 이렇게 뛰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가치가 이만큼의 가치 3,300만 원이라는 어떤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 유효소유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가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가치가. 그런 유효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호 결합돼서 상관 결합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권리의 이전성을 말해요. 그래서 가치 형성의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치는 거죠. 행정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건폐율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은 더 공급 물량을 늘리기가 어렵죠. 희소성이 커지는 거예요. 희소성이 커지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 주변에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은 그 효용성이나 이런 상업용의 경우에는 주변 배후지가 좋아지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효용성이 좋아지죠. 주변 배후지가 좋아지면 또 유효 수요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일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효상효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하나. 주관적, 객관적, 추상적, 구체적 여러 가지 오직 하나. 그리고 현재값, 과거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특징, 소장기,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 임료도 있고 또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라 해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기타 하방 경직적이다 또는 이 수요자 경쟁 성격이다.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가치 형성요인 일지계가 가치 발생요인 효상요한테 영향을 미친다. 효용성은 인간에게 주는 만족도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에 부족하면은 희소한 거다. 물리적인 희소가 아니, 절대적인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다.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 됐죠? 이게 가격 이론에서 좀 하는 거예요. 요거 외에 나머지 잡다한 것들 좀 있어요, 교재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지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됐죠? 좀 쉬겠습니다.